네, 이번에 여초서해관 또 신유물 공개 특별전 오늘 오직 서법 여초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중 선생님 그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맞물려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는 수준으로 제가 모아봤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선생님한테 공부한 기억만 있는데 특별히 뭐 잘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보시면 뭐 다 이해될 텐데요. 한번 준비한 거를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는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초 선생님에 대해서 다 또 수업 받으신 분도 계시고 직접 사사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초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과학을 통해 서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법첩을 통해서 전통 서법을 익히는데 주력을 하셨어요. 당의 글씨 또 한의 서체를 깊이 연구하고 신라의 비가까지 곁들였습니다. 각골문을 비롯해서 전예 해행초는 물론 정각, 한글까지 섭렵하여서 고법을 익히고 가풍인 유가사상이 그 정신을 주도하는 창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유가의 법도 속에 서법의 규범과 법도를 중시하여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한 서예가의 활동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아직은 연구가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외에서도 주목하는 선생님의 그 서법을 사회와 문화적 변혁의 깊은 통찰력으로 역사적 관념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927년 1월 22일 날 서울 강북구 번동 지금의 고양군 숭인면 번리라고 합니다. 오현에서 출생하셨고요. 창문여고 설립자인 아버지 번개 김윤동 선생님과 어머니 은진 송씨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형제는 5남 3녀 중에 넷째 아들인데요. 첫째 형은 경인 문현이고요. 둘째 형은 일중 우리가 잘 아는 김충현 선생님입니다. 셋째 형님은 배가 창현 선생님이시고요. 병자호란 때 청과 청화를 거부한 청엄 김상헌 선생님의 14대 손이며 좌우예정을 다 지낸 문곡 김수항 선생님의 12대 손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1937년 10살 때부터 안진경체를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조부 김동강 선생님께 한학과 서예 수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든절개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선생님의 가문은 대대로 명필가를 낳은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뭐 여초 선생님뿐만 아니고 일중 선생님까지. 여초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오현 병사는 선영을 모신 묘역이 있던 곳으로 정조부 김석진 선생님의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여서 낙향해 이곳에 머물다가 1910년 9월 경술국치 이후에 일제의 남작자기를 거절하고 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초 선생님은 청백과 절이 학문정진의
가풍이 살아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남다른 긍지를 갖고 성장했습니다. 특히 여소 선생님보다 1년 앞선 2006년에 타계하신 일중 김충현 선생님과 함께 서예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지금 일중 탄신 100주년 기념전이 백악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소 선생님께서는 한학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한학과 서예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려서 구한말 비서원 등을 지내고 학식과 등망이 높은 대학자로 알려진 조부 김동강 선생님으로부터 한학과 서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서예를 좋아하여서 서법의 필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숭인 보통학교 시절 구양순, 안진경, 유공건 등 당나라 유명한 서예가들의 해설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1930년대 말 조부가 중국 산동 곡부에서 가져온 위나라의 법첩을 접하면서 여초 선생님의 글씨에 대한 안목이 더욱 넓어졌다고 합니다. 1940년대 본격적으로 서예에 대한 열정을 보여서 15세의 나이로 초기 작품인 성경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있어요? 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후에 희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여초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쭉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거는 지금 그 운당 선생님이 우리 서법탐원의 총회장님을 하면서 여초 선생님의 그 인보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자료를 쭉 취합하는 과정에서 아직 뭐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 취합된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1950년대 선생님이 23살이셨는데 그때 6.25가 일어났고요. 52년 25세 되던 해에 국회도서관 국회보 춘추의 주관을 맡았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일사후퇴 때는 부산까지 피난을 가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피난 중인 상황에서도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증받은 책 3,600여 권을 모아서 국회 도서실을 개관하는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초 선생님께서는 63년 36태 되던 해에 36세에 국회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회도서관의 정식 국가독립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국회도서관 1호 정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2002년 국회도서관 그 개관 50주년을 맞아서 국회도서관 1호 정직원이 된 기념으로 여초 선생님 전시를 국회도서관 2층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3년도 26세 되던 해에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강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홍익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여러 대학에 강의를 하시고요. 60년 33대 시던 해에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지금 우리가 부르는 훅전이라고 합니다. 추천 작가가 되셨어요. 56년에 29세에 최초의 서예 교육기관인 동방연세를 형인 일중 선생님과 함께 설립하셨습니다. 동방연세를 거쳐간 회원만 해도 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1961년 34세 되던 해에 전국 학생 희호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같은 해 동방연서의 회원전을 경연제로 개최하였고요. 65년 38세 되던 해에는 제1회 여초 김억년 개인전을 미도파 하랑에서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40세에 서울 3.1공원에 있는 독립선언서를 희호하셨습니다. 68년 41세 되던 해에는 제17회 국전서예부 대통령상 수상작인 국문전서 애국시에 대한 비평문을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69년 42세 되던 해에 동방연서회 이사장에 취임하셨고요. 같은 해 신세계 하령에서 제2회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71년 44세 되던 해에 동방연서회 회장님으로 취임하면서 동방서예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여초 선생님이 설립한 동방연서회의 큰 목적인 국제 관계에서 우리 서법을 널리 알리고 우리 서법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던 부분과 또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두 가지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서련이라는 단체로 국제서예가 연합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초정근 장용 선생님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방서예 아카데미라는 걸로 개설된 1988년도에 개설됐는데요. 그때부터 일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쉰 적도 있지만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교육 사업과 국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8년도 선생님께서 61세가 되시던 해감년에 3월에 동방서예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서법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방서예 아카데미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서예 아카데미와 동방서법탐원지를 계속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제가 파악된 것만 기록해 놨습니다.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과 평가라 그래서 여초 선생님께서는 벚꽃창신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벚꽃창신은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의 토대를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예론에서 벚꽃창신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한국 서예에서 금가옥조로 신봉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예를 익히는 방법론에서 특정인의 글씨를 따라서 쓰면 몸에 익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대 법첩을 익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고대의 글자는 따라 익히되 현대 서예가의 글자를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배울 때는 예법을 익히고 나서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벚꽃창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은 늘 평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초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좋은 평가만 기록을 했습니다. 명지대 진태하 교수는 여초의 세계는 문자향과 습근기가 넘치는 가운데 원숙과 창로의 경지에 들어 혼연천성하고 묘합자연하여 자신만의 석법 언어를 향유하고 있다며 추사 이후 여초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석법가 협회 주석인 계공 선생은 여초 선생님의 글씨에 비하면 내 글씨는 한낱 고직체인 칠판 글씨에 불과하다. 이렇게 격찬하였습니다. 예술의 전당 서예관 이동국 큐레이터의 평은 여초는 소전 손재형, 거묘 유희강, 일중 김충현 선생과 함께 근현대 서예가의 4대가로 사대가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요. 소전은 전서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서법을 열었고 일중은 전통서법에 강했다. 여초의 경우는 이 두 분이 하지 못했던 금석기가 두드러지는 육조 해설을 토대로 독자적인 서법을 만들어냈다. 한글과 한문을 두루 잘 썼고 청각에도 뛰어난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했으며 서예하면 늘 중국의 것이 최고인 것으로 아는 상황에서 한국적 서예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천착하고 실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한국 서예의 현대화는 물론 미래 서법 정립과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서법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통해 20세기 후반 한국 서예의 최고봉이라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서예 활동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평생도록 활동한 서예 활동을 다 섭렵할 수는 없겠지만 두드러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동방연서회 창립과 석법탐험과정 창설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1956년 12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서예 교육기관인 동방연서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서예사에 큰 획을 긋는 일입니다. 당시 김문현과 김충현 또 여초 선생님 등 3형제가 모두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동방연서의 발기치지서에서 서예는 법고 원속하고 필정신앙하며 적구 생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동방문화의 정수로 인간성 도야를 위해 서예 교육을 적극 전할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동방연서회는 61년부터 매년 5월 전국 학생 기호대회를 개최하고 2년에 한 번씩은 회원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동방연서회는 서예를 통한 국제교류전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출한 인사들이 지금 한국 서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69년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서예 교육을 정립하고 서예 문화 확산에 큰 힘을 쏟으셨습니다. 동방연서회를 거쳐간 후학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88년 동방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동방석본 탐험 과정을 창설하고 그해 3월 제1기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목표로 하는 동방연세의 기능 중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동방석법 탐험 과정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에 여기에 여초 선생님의 석법 탐험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뒤에 저 밑에 있는 것이 여초 선생님의 그 석법 탐험에 대한 의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동방 석법 탐험 과정이라는 것은 기수별로 교육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기수를 뽑아서 2년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처음에는 3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필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2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필업을 하면서 또 필업하면서 이제 필업전을 여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4대 총회장을 하면서 13회 동방석법 탐험전을 가졌고요. 2000년 3월에 제22기 석법 탐험 과정 모집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22기가 작년에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3기가 다시 모집돼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걸 살펴보면 지도 교수가 16분이 계시고 특강 교수가 5분 계시고 뭐 단합대와 서예 유적지 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학기 2년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한 학기에는 20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강 중에 10강씩 잘라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동방석법 탐험 과정을 필업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외부의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외부에 계신 선생님들을 모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전시되어 있지만 강개토 대왕비 비문을 쓰셨는데요. 여초 선생님의 가장 뛰어난 공적 중에 하나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본질과 닿아 있는 강개토 대왕비 비체를 되살려서 본격적으로 작품화한 일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강개토 대왕 비문을 직접 탁본해 서체를 깊이 연구한 여초는 이 서체는 중국에 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있는 독창적인 미감의 서체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00년 후대에 만들어진 훈민정음 판본체, 반포체, 반포본 서체 필법의 연원을 강개토 대왕 비문의 서체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초는 이어서 더 나아가 독창적으로 고쳐 만든 강개토 대왕비체로 다수의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초 선생님의 전통서의 복원의 노력은 2003년 인제 구룡동천에서 완성한 대작 강개토 대왕비문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비문을 쓸 때 우리 여기 이케동 선생님도 참여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크기는 너비가 6m, 높이가 5.3m, 1802자로 되어 있는 대작입니다. 지금 뭐 여기 있는 거는 좀 숙소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 선생님께서는 말년에 이 대작을 통해 대륙을 달렸던
고구려인의 기상을 재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6세시며 지병을 앓고 있던 몸도 편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개토 대항비 비문을 완성했지만 이후에 건강이 악화돼서 붓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한국 서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랄한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반정의 기치를 내걸고 잘못을 가감히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한국 서단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근본 원인을 공모전에서 찾았습니다. 국전은 이래부터 몇 사람의 손에 농간이 되어 대물림되면서 서법에 어떤 수준도 없이 사전에 미리 지목된 출품자가 상을 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혼탁해졌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여초 선생님의 기사 반정 정신에 입각한 날선 비판은 1968년 제17회 국전 서예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모씨의 국전전서 애국시로 모아집니다. 다른 수상작에 대한 심사위원은 상이 돌려막기식으로 배정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이 졸렬한 먹장난은 글씨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평을 했는데요. 서법의 원리를 들어 수상작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나라 서예사에 일대적으로 일대 사건으로 남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여기인의 그 책에 보면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서예가 기교로 빠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성이 결여될수록 몸치장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서예에서도 도안적인 기교는 무가치하며 점이나 선 하나에도 인간미가 존재치 않으면 서예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1999년 5월 여초 선생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오른손 손목이 골절되어서 붓을 들 수가 없게 되자 평생 쓰지 않았던 자수로 붓을 잡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서예는 단순히 익숙한 손 감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쓰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하듯이 선생님은 오른손이 다 낫기까지 3개월 동안 왼손으로 쓴 80여 작품을 2000년과 2001년도 한국과 중국에서 자수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힘이 덜 잡힌 왼손으로 먹을 찌거니 부조화에서 진동으로 심해졌지만 그친 맛은 오히려 천진스러운 순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회복 후에는 다시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수서예가다 이렇게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의 글씨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서예 미학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소에 여초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여러 번 쓰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서 연습해서 쓰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최상의 작품을 출품하려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초 선생님께서는 한 번 써서 작품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작품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됐습니다. 이제 쓰기만 하면 작품이 나올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초 선생님의 필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숙하고 빼어나며 굳세고 기품이 말쑥하며 멋스럽고 결구가 근엄하지만 풍부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용필이 아주 정교하고 강단이 있으며 한 가지가 만 가지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탈범속과 근골입니다. 음양이 천지 만물을 낳는 것이 도인데 이 도는 곧 우주 만물의 실제이며 생성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감각을 초월한 무규정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규정적으로 초월한 감각 속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초탈과 상규를 벗어나 속박 없이 자유자재한 것을 일컫습니다. 일의 기본 심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조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마음에 따라 글씨를 쓰고 성정에 맡겨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의치, 정치, 성격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고 의도한 바가 없이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 여초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여초 선생님의 서법은 간솔하지만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초탈 범속하고 초탈 상규하며 자연자재한 심리 형태에서 지나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초 선생님의 감정과 철학에 따라서 번잡하게도 또 간sol하게도 쓰여지며 부드럽고 강한 필력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초 선생님의 성정과 전혀 다른 소품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초 선생님의 글씨에 근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필력 속에 강건한 근거를 세워서 그 필치가 굳세고 비동하여 마치 철선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심미정감을 줍니다. 곡선과 직선의 필력을 동시에 가지고 탄성미를 이끌어내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곡직의 필력이 굳세고 엄연한 엄숙한 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액이 경건하고 비동한 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곡선이면서도 직선의 진체가 있으며 직선이면서도 곡선의 아치가 있습니다. 원출진속의 간설미입니다. 여초 선생님의 서법에는 원출진속합니다. 원출진속으로 진속의 초탈이 있습니다. 글씨 중에 종행으로 초탈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자유로운 풍운의 의치를 가리킵니다. 필액의 강유가 공존하는 것은 하나의 풍부한 탄력을 표현해내고 강유의 미묘한 배합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필액 속에 감추고 있는 간솔함이 소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내암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면팔방으로 변화 있게 출봉하여야 풍채가 빛나고 신운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간솔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초 선생님께서는 필액에는 근골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부드러움 속에 간솔한 필액에 탄력이 넘치는 강건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졸합일입니다. 여초 선생님의 글씨는 필세가 뛰어나고 문체가 현란해지면 점점 노숙해져서 평담한 것으로 가지만 진정 평담을 넘어서 현란의 극치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교와 졸은 같은 것으로 필세의 현란함을 거쳐 노숙해지고 노숙한 평담은 결국 현란한 극치와 같은 것이 대교 약졸입니다. 여초 선생님의 글씨에는 졸 중에 교가 보이고 교 중에 졸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졸한 것 같지만 대교가 은은히 드러납니다. 물론 교 중에 졸을 숨겨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졸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예술 경계로 고심하고 반복하여 애써 연마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바로 대교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자유의 산물이기에 창조의 주체인 자연에 대한 복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와 졸이 서로 보완의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교절합일이 아니겠습니까? 교는 늘 멀리하는 경시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되고 민첩한 것으로 가까이 둘 수 있는 것이며, 졸은 혼탁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예스러운 것으로 교는 연미한 피력이 거침없이 운필을 해서 나온 아름다운 피력으로 여초 선생님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의 피력과 투박한 졸의 피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절합일이고, 선생님께서 평생 두고 추구했던 예술세계가 아닌가 합니다. 여초 선생님은 1995년 발간한 서역인의 그 현대 한국 서예론에서 삼국시대 이래의 금성문과 고려 이후의 목적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전통서예를 복원하며 주체성으로 확립하여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전통서예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친일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급격히 퇴락했다고 보고 일제 이후의 현대서예화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여초 선생님께서는 서예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통서예를 복원하며 일일이 모방에서 나타나는 민족적 수치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엉터리 서예가들도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초 선생님의 글씨는 크게 나누어서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서풍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은 자유분방한 정희합이 풍의 행초와 선우왕비 풍의 예서, 힘을 위주로 하였다면 이후에는 고절합일의 서풍이 보입니다. 행초는 이왕의 글씨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서를 넣은 서풍으로 한국적인 글씨를 쓰는데 주력하였다고 보입니다. 추사 이후 여초라는 평가에 걸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표현이 많이 거칠고 좀 어설픈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